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4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으로 도심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내일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구업계 강자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회사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오공 측은 완구판로 개척에 결정적인 어린이 방송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통틀어서 이렇게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 혐의 사실이 47개, 공소장 분량은 A4 용지로 300쪽에 육박합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국고손실 등의 혐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검찰이 적용한 범죄 사실은 47가지에 이릅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범죄 사실은 모두 8가지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과 블랙리스트 등 판사들에 대한 부당 인사를 주요 범죄 사실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을 공모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외에도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 사실이, 고 전 대법관은 부산 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 17가지의 범죄 사실이 적용됐습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역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기소를 위해 마지막까지 공소장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로써 8개월에 걸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 이제 법원 배당이 관건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것인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괄 기소되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이어서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16곳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추후 재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4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 발령이 예정된 만큼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받고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 액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비하한 자유한국당 공청회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모독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출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국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같이서 오는 목요일 당사자로서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리고 5.18 유공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새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데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연 의원 등의 징계안 논의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명안이 윤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찬성 인원이 제적의원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채워야 통과됩니다. 민주당과 야3당을 모두 합쳐도 176석에 불과한 만큼 20명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 일단 공조에 나선 여야 사당은 공동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모독 파문이 확산하자 당 내부의 문제라며 다른 당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지도부는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18 망언 후폭풍 속에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씨가 당 책임론으로 번질까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희생자를 2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후 늦게 문제의 5.18 대국민 공청회가 어떤 경위로 열렸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당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이 나왔습니다. 육선인 김무성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성토했고 재선인 장제원 의원 역시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 현상으로 보수 환멸과 고립을 자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벌써 다 명백히 드러났으면 진상을 밝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순례 의원도 5.18의 역사적 상징성에 어떠한 이견도 없을 뿐더러 북한군 개입설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자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한 망언으로 모처럼 찾아온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탄식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몫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권태호, 이동욱 조사위원에 대한 후보 재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18 조사위원회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적 시각이라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적 자격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까지 요청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가운데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판검사나 변호사, 역사고증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된 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5.18 망언 파문에 대해 5월 단체는 해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의 제명도 촉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이 전도한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곳에 다시 광주 시민이 모였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극우 인사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 공청회를 한다면서 쏟아낸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당한 사과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우리 광주 시민들은 온 정신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폐쇄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5월 단체 회원 등은 진상 규명에 나서도 모자랄 국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망언으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망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제명 및 퇴출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폭동인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고 민주유공자들을 세금 먹는 괴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회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광주 시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광주와 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미 전두환 씨 등의 사형 확정 판결까지 내려지는 등 법적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평가받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광주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도 5.18 폭동 발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김 의원 등 3명과 지 씨를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의원 등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으로 동원했다며 어리석은 언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식당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묻자 잘 모른다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조미 순회상봉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식당 이름을 차라해서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우리도 모시고 싶습니다. 정상들의 해외 순방에서 빠지지 않는 교민들과의 만남 대신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종업원들을 격려할 경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54년 만에 베트남을 찾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주석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웅우옌 뿌쫑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서게 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2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호치민 전 주석의 묘도 들려 사회주의 국가 간 우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개방해 성장을 이어가는 베트남은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개혁개방 모델입니다. 대북제재 속에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확대도 모색할 것으로 보여 하노이 인근 산업단지를 시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싱가포르 방문 당시처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 투어에 나설 경우 초고층 건물 전망대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과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고 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차 방중 당시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열차로 24시간이 걸린 데다 하노이에서 베이징까지도 4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담판을 앞두고 지나친 강행군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으로 평가하고 평화 경제 시대를 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쯤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른바 4개의 기둥이 2차 회담에서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 맞은 이 기회를 살려서
굳건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당사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적대의 시대를 바라는 세력도 있지만 남북미 정상은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정부도 차분하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비건 특별대표와 정의용 실장의 면담 직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 딜이 아닌 커다란 주고받기, 즉 빅딜을 목표로 하는 한미 양국의 비핵화 해법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대응 방향 정리를 마치는 다음 주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공조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 일각에선 회담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지난 몇 달간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수년에 걸쳐 입증해 왔다면서 희망은 높지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해 밝힌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말이 많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큰 거래가 빅딜이라면 스몰딜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합의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미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다. 지난달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작은 거래를 뜻하는 스몰 딜이란 표현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없애는 선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미 배치된 한 60에서 70개에 달하는 핵탄두,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 이상. 스몰 딜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빅딜보다 낮은 단계의 합의로 인식되지만 명확한 개념이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스몰 딜이란 표현을 빌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건 소모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빅딜과 스몰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일괄 타결 방식을 고집하던 미국이 북한의 단계별 동시 행동 요구를 받아들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사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무 한마디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함의를 읽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스몰 딜은 빅딜을 향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반세기 넘게 적대했던 북한과 미국이 하루아침에 빅딜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확인한 만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간 정산 차원의 미들 딜을 구체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단독 보도. 오늘은 완구업계 대통령으로 알려진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갑질 의혹을 고발합니다. 손오공 측이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 등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젊은 사업가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김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모 씨.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 비스트카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씨는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이런 게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 방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요. 압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손오공 측은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씨의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듀얼 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유리카 틀면은 광고 아예 안 주고 다 빼버린다고 했었어요. 방송사 측은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하나인 손오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를 풀겠다고 이런 식으로. 손오공은 또 유통 총판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손오공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기 하는 데는 유통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손오공의 갑질에 공정 경쟁은 애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손오공 관계자인 A 씨는 이 씨가 먼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물건 좀 받지 마세요. 뭐 이런 류의 뉘앙스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 측은 회사 관계자 A씨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완구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손오공의 갑질 의혹,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우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도 설명을 했지만 손오공 하면 완구업계 1위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신생 기업의 제품까지 막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씨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 역시 손오공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작은 영세 업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 이제 손오공이 압력을 가한 거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손오공의 제품 때문이었습니다. 듀얼 비스트카가 손오공의 제품 터닝 메카드와 비슷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일단 제가 두 제품을 직접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파란색이 이제 이 씨의 제품인 듀얼 비스트카고 신생 그 제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빨간색이 이제 손오공의 제품 터닝 메카드입니다. 뭐 지금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변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왼쪽이 파란색이 이 씨의 제품 듀얼 비스트카인데 두 제품 이제 두 장난감이 겹쳤을 때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손오공 제품인 터닝 메카드인데 자동차가 카드 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확연히 다르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완구업 관계자들 역시 이 씨 제품이 손오공의 위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씨는 이미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손오공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뭐 실제 보기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손오공의 그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당시 이제 손오공 관계자 A 씨는 2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씨가 모방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그러면서 오히려 모방 제품들 때문에 국산 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손오공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A 씨가 지금은 퇴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A 씨는 손오공 전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는 했지만 어쨌든 손오공 관련된 업체에서 재직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군요. 손오공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계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신생회사에 갑질 혹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네, 일단은 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일단은 가능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손오공의 행동 자체는 충분히 공정거래법상 위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거고요. 거기에 심지어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뭐 형사 고발이나 혹은 손오공 측의 공정위 위반 사항도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우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미사리 경정장 매점에서는 음료수 한 캔을 단독 300원,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느닷없는 폭탄 세일, 알고 보니 여기엔 경정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방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됐는지 한동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수상한 폭탄 세일의 시작은 2017년 6월부터였습니다. 매점에서 파는 음료수 10여 종을 갑자기 반값에 판매한 겁니다. 음료수 한 캔에 단돈 300원. 헐값 판매는 매점 앞 자판기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꿀물하고 매실은 지금 또 50% 해갖고 300원씩. 300원 이게 남으세요? 그것만 그래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1년 반이 지나도록 팔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샀던 겁니다. YTN 취재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년 말 매점 예산이 3억 원 넘게 남자 음료수 2억 3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무려 53만 개, 매점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결국 반년이 지나도 48만 개가 남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마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마진 안 남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사 언제까지예요? 남은 물건이 끝나면 끝나요. 이렇게 무더기로 음료수를 사들인 이유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산이 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듬해 예산이 깎일 것을 우려해 담당자가 엉뚱하게 세금을 써버린 겁니다. 불똥은 이듬해 매점과 납품 계약을 한 다른 업체로도 튀었습니다. 애초 계약한 금액의 96%를 팔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포츠 산업 육성과 체육 인재 양성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 수억 원은 이미 허투루 써버려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또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버스 전광판 광고도 도입될 예정인데 최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돼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개동 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 통계치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이 14.1% 오르면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고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0.5%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모두 6%가량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2.67% 하락했고 울산광역시의 전셋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13.63%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2년 전보다 3.6%, 인천이 0.26% 낮은 상태로 경기도가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역전세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에 역전세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 이사철 앞두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막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할 것 같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고강도 대책 이후 좀 잡혔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락세로 좀 돌아섰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조정 단계를 넘어서 하락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맘때쯤이면은 뭐 겨울 방학 이사철이라서 매매든 이제 전월세든 거래가 한참 이루어질 때인데 네.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8, 9월에 비해서 뭐 4억 원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지만 뭐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가격 하락보다 거래 위축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1,800건 정도가 되는데요. 2014년 1월 이후에 가장 1월 거래량으로서는 적은 거고 지난해 1월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한 82%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전세까지 지금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과거와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좀 다른 패턴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량 하락에 좀 더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관망세 때문인가요? 어떤 배경에서? 일단 매수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 기대 심리를 더 갖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는 심하고 또 공시지가라든지 뭐 공시가격 상승 그게 뭐 두 자리 숫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측면도 있고 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집단적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거래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지금 동반 약세를 보이고 네. 있는 게 어떤 시장의 뭐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전세값이 2년 전 시세보다 떨어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저도 앞서 기사를 읽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역전세난 또 깡통 전세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그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좀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심각한 지역들은 주로 이제 경상남도하고 경북 그리고 뭐 울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뭐 동남권 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뭐 가격이 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와 깡통 주택 문제가 겹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기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도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울산과 경남이 좀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좀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주로 중후장대형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택의 어떤 매매든 전세든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중복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충남하고 세종 지역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공급 물량도 많은 것도 있고 또 세종시에서 이제 워낙 입주 물량도 많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빨대 효과를 할까요? 뭐 이런 것까지 좀 겹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좀 일단 많은 측면이 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런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물론 어려운 예상이겠습니다만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지금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이 조정이 길어져서 하락세로 접어든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올 겨울 방학이 사철 때 적체된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사철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네. 과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 제 생각에는 약간 2월 말부터 한 3월까지 반짝 거래는 이루어질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4월에 다시 이제 그 아파트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매수세가 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한 해는 약세장 가능성이 뭐 지방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도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퀵터뷰에서 위원님도 전화 연결한 가장 또 큰 목적 하나가 지금 역전세난 또 깡통 전세 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월 그 입학 시즌 앞두고 이사를 가야 될 계획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대출 금액하고 전세 금액하고 합쳐서 집값의 80%가 넘어가면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된다면은 전세 그 반환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가입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가입을 하실 때요. 뭐 전세 계약 기간에 2분의 1 이상 경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 정도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네. 1년 정도 안 됐을 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1억 기준으로 보면요. 전세금 1억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12만 8천 원, 2년으로 보면은 25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거는 1억 기준으로 한 19만 2천 원, 2년에는 한 38만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면은 네. 부분 보정으로 해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동반 하락을 겪다 보니까 또 매매에 나서려는 분들도 지금 뭐 앞서 관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끝으로 간단히 좀 조언해 주시죠. 좀 더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큰 사이클은 저는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분양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양도 보면은 서울에서 1순위에서 미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분양가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살얼음 긋듯이 신중한 어떤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갑 전문위원과 부동산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2%포인트가 훨씬 넘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의 지난해 이자 수익도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리면 1년에 3%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해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은 아예 4%가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목돈을 맡겨놓았을 때는 받는 이자가 1%에서 2%대에 불과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돈을 빌릴 때는 부담이 크고 맡길 때는 적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과 예금 금리의 차이. 지난해에는 이 금리 격차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것은 이런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3.7%가 넘었습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1.4%에 불과해 금리 차이가 2.3%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신호 속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더디게 올린 탓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6년보다는 6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이 벌이는 성과급 잔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오르면서 예대 금리 폭이 확산되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은행들은 수익 대부분을 금리 격차에 의존하는 상황. 금융당국이 대출의 경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강릉의 한 강아지 분양 가게에서 손님이 손바닥만한 어린 강아지를 내던졌습니다. 분양받은 지 하루 만에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결국 이튿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강릉의 한 강아지 분양가게. 한 여성이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 오모 씨를 향해 던집니다. 7시간 전 이 가게에서 50만 원에 분양받은 생후 3개월 된 몰티즈입니다. 여성은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 씨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며칠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다툼이 계속됐고 흥분을 참지 못한 듯 여성이 강아지를 내던진 겁니다. 환불해주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이가 없어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사실은. 오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결국 이튿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원인은 뇌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집에 데려갔는데 그날 한 10시 이후부터 애가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구토 증상이 있었고 마비 증상이 있었고. 이 사실이 SNS에 공개되자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성은 2달 전에도 이 가게에서 분양받은 몰티즈 3마리 가운데 1마리를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 분양가게 측은 여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여성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와 관계없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던 한 개인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근처에 있던 국회 경비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택시기사 60대 김모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택시기사가 이미 몸에 불을 붙인 채 차에서 내려 국회 쪽으로 돌진했다며 운전자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시 복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0대 남자가 승용차로 60대 여성을 친 뒤 SUV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차에 친 여성은 숨졌고 SUV에 타고 있던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남자를 붙잡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인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5명이 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구례군 용방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74살 강모 할머니가 몰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으로 절에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76살 김모 할머니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강모 할머니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중견 배우 안재욱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자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안재욱이 어제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에서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안재욱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 지방순회 공연 중이고 다음 달 뮤지컬 영웅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재욱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배우 손승원이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4년 전이죠. 목함 지뢰 폭발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 5년여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큐에서는 패럴림픽 금메달 도전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하재헌 전 중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제가 하재헌 전 중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아니 이제는 몇 번 들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네, 처음에 좀 이제 중사가 아니라고 군인이 이제 아니라고 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많이 시원섭섭하고 아쉬움이 좀 컸죠. 네, 이제. 예. 어떤 게 좀 가장 아쉬우세요? 일단은 이제 군인을 그래도 제가 뭐 짧지만 한 5년 정도 했던 거라서 예. 그동안 해왔던 일상들이 이제 한순간에 바뀌니까 전역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죠. 네, 최근에 전역을 하셨잖아요. 전역식 때 그때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은데 그때 좀 누구 참석을 하셨습니까, 우선?
일단은 LG 측에서도 왔었고 효성그룹에서도 왔었고 예. 네 이제 뭐 저희 1사단에서 주관을 해준 거라서 예, 사단장님도 오시고 네. 원래는 이제 1사단에 계시다가 이제 네. 사고 이후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저녁식을 그러면 어떻게 그런 동료 병사들이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수도병원에서 저녁 신고는 했고요. 수도병원에서 했고 이제 1사단에서 사단장님께서 이제 주최해서 행사를 좀 해주겠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1사단에서 이제 평화놀이 공원에서 저희 동상 앞에서 이제 했었죠. 그 동상 이름이 평화의 발이라고 예, 맞습니다. 평화의 발 하더라고요. 네, 두 분 그 사고 당하신 두 분의 어떤 발의 예. 모양을 지금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말 그대로 그냥 많이 아쉬웠어요. 이제 진짜로 저녁을 하는구나 싶었고. 네. 네.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격려 좀 하셨나요? 예, 부모님도 이제 처음에 운동선수 하는 걸 반대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시합하는 동영상도 뭐 보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응원도 네. 해주시니까 큰 힘이 되죠. 아, 저녁식 날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머니께서는 또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네, 뭐 많은 생각들이 가고 오고 하셨겠죠. 부모님 네. 입장에선 나중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자,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어떤 임무를 하셨던 건가요? 이제 군에서 군에서 이제 군생활 하다가 다치는 인원들이 수도병원 와서 이제 뭐 조사 같은 걸 받고 전역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상 같은 거 해주는 업무를 맡았었고 네. 이제 또 사망하시는 분들 또 이제 유가족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았었죠. 그럼 하전 중사님이 좀 계시면 그런 병사님들하고 좀 대화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은 일과에 이제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다친 입장이니까 예. 일단 뭐 제가 뭐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격려를 해주기도 했었고 이찬호 병장도 이제 네.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친해진 거고. 아, 원래 하 중사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SNS 상으로 먼저 연락을 했었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 유가족분들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죠. 네, 본인의 아픔에 어떤 이런 사고 후유증도 클 텐데 남을 더 걱정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에 좀 숙연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이찬호 병장님 만났었거든요. 네. 잠시 뒤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두 분이 좀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찬호가 이제 먼저 연탄 봉사를 제안을 해가지고 예, 저도 좋은 것 같다고 이제 네. 찬성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앞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그 운동 패럴림픽 도전에 대해서 응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어떤 종목이죠? 조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조정이라고 배 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운동이죠. 네, 언제 이걸 좀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결심하게 된 또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일단 조정이란 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접한 게 이제 제가 재활할 때 저희 지금 제 감독님이신 분인데 네. 이제 재활 유산소 운동으로서 먼저 조정을 접했었는데 이제 미사리에서 배를 타고 하니까 이게 또 경험을 하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조정에 빠지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운동을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은 제가 정식적으로 이제 미사리에서 배를 탄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대회도 몇 번 나가시고 메달도 좀 따시고 하셨던데 직접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18년도 2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배를 타기 시작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현역 신분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나와서 운동을 했어요. 이제 주말에만 하면서 이제 합숙 훈련이랑 시합이 있으면은 이제 군에 미리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수도병원 있을 당시 예.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대회를 지금 총 5번 정도 나갔는데 제일 큰 대회가 이제 전국체전 10월 달에 열렸던 건데 거기서 개인전 은메달 땄고 이제 단체전에서 또 금메달 하나 땄고 지금 5번 대회 나갔는데 메달은 6개 정도 땄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내가 이 종목에 도전하면 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죠. 전혀 예상을 못 했었죠. 네. 정식으로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힘으로만 했었고 지금은 이제 기술을 많이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이뤄내신 건데 그 중간에 좀 고비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생각보다 좀 힘들었다거나 현실이 좀 어려웠다거나 그런
이번 체전에서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네. 운동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메달 따고 이러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체전에서 제가 2등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좀 확실히 와닿았죠. 더 열심히 배워야겠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때 느꼈죠. 네. 패럴림픽에 나가셔서 그 다른 선수들을 봤을 땐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세계 대회를 나간 적이 아직은 없어요. 아, 예. 이제 앞으로 접할 거고 그때 이제 또 가서 또 배우는 게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사고 이후에 국민의 좀 격려 덕분에 지난번에 이찬호 병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좀 어떤 메시지가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까?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사고 당시 초반에 힘내라고 다들 전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일어서서 힘내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와닿았고 이제 그럴 때 되게 감사했죠, 국민분들께. 네. 그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2의 인생의 도전에 대해서도 뭐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뭐 반반이긴 한데 이제 왜 전역을 하냐 그러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뭐 패럴림픽도 기대하면서 보겠다. 앞으로도 네. 뭐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말씀해 주시죠. 네. 전역을 한 것에 대해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예, 그랬어요. 많이 뭐 한 대다수 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의 또 다른 꿈이었던 운동선수를 접해보고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운동선수로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제가 또 그 응원 받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또 보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지금 저희 YTN 시청자분들도 지금 우리 YTN 보시면서 나도 하재원 선수, 이제 선수라고 불러야겠죠? 응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주로 SNS나 이렇게 소통하시나요? 예, 주로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SNS로 연락들이 많이 오시죠. 아, 네. 그럼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성함 입력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밖에 일단 안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많이 연락들이 오셔요. 네.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네, 한번 알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사고 얘기 먼저 하셨는데 다들 아마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재활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운동 선수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좀 어떠신지? 지금은 현재 의족을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은 다리에 상처가 아직 안 아물었어요. 아직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족을 또 오래 신고 있지는 못하고 상처도 이제 계속 치료하고 소독하면서 지내고 있죠. 네, 치료와 재활 과정도 좀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좀 많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원래 부산이 고향이셔가지고 부산에 계셨는데 네. 이제 제가 사고 난 날부터 부모님이 이제 제 곁에 계속 상주에 계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부모님 뵙고 또 힘내고 서로 이제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서로 힘이 되었죠. 네, 부모님이 혹시 오늘 YTN 뉴스 나오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그냥 잘하고 오라고 늘 뭐 어디에 가든 뭐 안 다치게 조심하고 뭐 항상 잘하고 와라 그렇게 건강을 특히 많이 안 다치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 얘기는 늘 하셔요. 넘어지지 말라고. 네, 부모님한테 가장 좀 감사한 점? 뭐 모든 게 감사하시겠죠. 사고 이후 힘든 과정 거치셨겠지만 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일단 부모님께서 이제 제 옆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됐었고 이제 부모님도 일을 다 그만두고 올라가셔서 제 옆에 계속 계시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직업이 없으셔요. 지금 그날부로 다 그만두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다시 일자리를 구하시기도 힘들 거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안타깝고. 네, 그럼 실례지만 좀 생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죠. 자식으로 좀 걱정되기도 하시겠어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이 뭐 계속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또 인생에 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도 많이 안타깝고. 뭐 그래도 자식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고 마음에 쓰이겠지만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또 스포츠 선수로서 당당하게 또 메달도 따오시고 앞으로도 또 큰 대회 나가시는 텐데 그런 거 지켜보시면 또 부모님은 오히려 또 거기에 또 자녀에게 또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고 이후에 반바지 입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어떻게 복장 입으실까 궁금했는데 오늘은 아마 방송 출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평소에 반바지 입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반바지를 안 입고 그냥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예. 이제 걷는 것들이 그렇게 남들이랑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좀 다리가 불편한갑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네. 지나다니다 보면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럼 저는 이제 넘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주로 반바지를 입고 그냥 드러내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알아보는 분들도 좀 계시고 좀 응원을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 보면은 가끔씩 한 번씩 오셔가지고 혹시 하재헌 중사 아니냐고 네. 이제 뭐 응원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 일종의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왜곡된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장애인을 뭐 아직도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일반인들이랑 다른 점은 그냥 몸이 조금 신체의 일부가 조금 불편한 뿐인데 이제 그런 뭐 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또 상처를 받고 이제 점점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점들이 많이 안타깝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어떤 이렇게 움직임에 같이 좀 나설 의향도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뭐 관련 뉴스를 또 유심히 보시던데 그 밖에도 남북관계 뭐 이런 뉴스를 포함해서 또 지뢰 작업을 했던 그런 뉴스들도 좀 남달리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경이셨는지. 일단은 저는 지뢰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처음 그냥 든 생각이 네. 이제 그 하다가 병사들이 다치질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다쳤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 생각 외에는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두들 안전하게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네. 지금 뭐 그 사고 이후 조금 군대 문화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군에서 이제 다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워낙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잘들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정 선수로 이제 하재헌 전 중사에서 하재헌 선수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제가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거는 이제 제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도쿄올림픽을 나가려면 또 쿼터를 따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계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일단 지금 목표는 출전을 하는 게 목표고 이제 좀 멀리 봐서 2022년 아시안 게임이나 24년에 올림픽 때 이제 메달을 따가지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또 꿈이죠.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꼭 뭐 결과에 상관없이 하재헌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6명이 전당대회 일정을 미뤄달라며 거듭 요청을 했지만 한국당 선관위가 날짜 변경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를 밝혔는데 전당대회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양자 대결이 유력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오세훈 후보 등 일부 당권 주자들의 집단 반발에도 전당대회 연기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전대 연기 주장은 코미디이자 난동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콧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니까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보이콧을 경고한 후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만에 하나 보이콧을 한다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 사이 벼랑 끝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해 탄핵 뒤치다꺼리 정당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 나머지 후보 5명도 지금까지는 불출마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인 내일 오후 5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극적인 합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초반 흥행몰이에 나섰던 한국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되면서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양자 대결이 유력해졌습니다. 같이 다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현실화할 경우 선의의 경쟁으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구상은 일단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최대한 당권 주자들을 설득해보겠다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이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면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부정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원은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이 법률가나 역사 고증, 법의학, 인권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나르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자격은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재추천 요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이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 5달이 됐지만 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재추천 요구가 국민적 합의에도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재추천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14일부터는 고위급 협상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 대표로 나서 중국 측 실무대표단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분야를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놓고 양측 간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 회의에 이어 미중 양국은 오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双方呢将在不久前华盛顿磋商的基础上，就共同关注的问题进一步深入探讨。我们当然希望和世界人民一样，希望能有一个好的结果。 하지만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양측 간의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양측이 3월 1일로 끝나는 휴전 시한을 더 연장해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군함 2척이 오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히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 협상이 열리는 날에 이루어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함정 2척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작전 지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 군도의 판가니망 산호초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항해에 나선 구축함 2척에는 유도 미사일이 탑재됐습니다. 미 해군 7함대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수로 접근권을 보호하고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비행과 항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美方军舰的有关行为侵犯中国的主权，破坏有关海域的和平、安全和良好秩序，中方对此表示强烈的不满和坚决的反对。 이번 항해는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군함 2척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면서 양측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최근 일본의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들이 식재료로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신뢰 청결 이런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유명 회전초밥 전문점 주방. 종업원이 횟감으로 쓰는 생선을 자르더니 반을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종업원이 쓰레기통에서 생선을 꺼내 다시 도마 위에 올립니다. 최근 SNS에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빗발치자 업체는 곧바로 사죄문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은 아르바이트생이 찍은 것으로 문제의 생선은 음식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을 아연실색게 하는 동영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방 바닥에 얼음을 집어던지고 국자를 하반신에 대보고는 낄낄거리는 종업원들. 일본 유명 덮밥 체인 주방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양손에 쥐고 있는 닭을 바닥에 문지른 뒤 안주용 튀김으로 조리하는 이곳은 유명 노래방 체인점. 손님에게 파는 과자와 음료수에 침을 묻히는 모습이 촬영된 이곳은 대형 편의점 체인입니다. 모두 업계 순위권으로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대부분 종업원들이 장난삼아 촬영한 동영상이지만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급히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동영상을 촬영한 종업원들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속속 경찰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담벼락 회견으로 검찰 소환에 나선 지 딱 꼭 한 달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토라인 패싱은 물론이고 이른바 사모 진술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고 또 기억이 없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법원 행정처를 동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원장. 이제 그 의혹을 가려내는 일은 42년 넘게 몸담았던 친정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주오텔리스 귀금속 보석 판매센터. 고속보다 빛나는 장인의 손길. 가치를 더한 보석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익산 IC 보석박물관이요. 익산 주얼폴리스 귀금속 보석 판매센터.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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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까지 추위의 기세가 무척 강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며 무척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릴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도 영하 4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예년보다 춥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